고려사의 정중부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일단 용모가 웅위했다. 웅장하고 위대했다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컸던 거예요. 몸집이 컸고 눈동자가 네모나고 이마가 넓었다. 눈동자가 네모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진 방동, 네모난 눈동자. 만화 캐릭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마가 넓었다. 이게 아마 용사, 힘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살결이 희고 피부가 뽀얗다. 이건 좀 뜻밖인데요. 요즘 같으면 굉장히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인데요. 게다가 수염이 아름다웠다. 긴 수염. 그래서 정중부가 평소에 자기의 수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나의 매력 포인트 이런 거죠. 그리고 키가 7척이나 돼요. 그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이었다. 키가 7척이라고 하는데 이 7척이 요즘으로 몇 센티미터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척을 대개 30.3cm라고 하잖아요. 이걸 대입하면은 37, 21, 2m, 10cm가 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1척이 30.3cm라고 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 옛날 그 척으로는 30.3cm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척이 있는데 가장 작은 척은 한 24cm 1척도 있고요. 한 30cm 1척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24.5cm 1척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70cm 정도의 키인데, 이걸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이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참고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몇 척인지 아세요? 9척입니다. 9척. 9척이면 가장 작은 척 24.5cm로 해도 2m 20이에요. 그래서 과장은 중국처럼. 정중부의 키 7척.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른답니다. 그런데 키가 크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장면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7척이 그 당시로서는 큰 키였다. 이 정도로 외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해주에 살다가 군적의 이름을 올렸어요. 나 군대 갈 거예요 해가지고 군인들의 그 문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군적을 올리는 사람이 정중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런 장사가 있다니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개경으로 보냅니다. 이거 해주에서 쓸 인재가 아니야 해가지고 개경으로 보내요. 그런데 또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는데, 고려사 정중부 열전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은 팔을 봉해서 팔을 묶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팔을 묶어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좋게 해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서울에 왔는데 그때 재상으로 있던 최홍제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을 선발을 하다가 정중부를 보고 비범하구나 한 걸 금방 안 거예요. 이 외모부터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묶은 팔을 풀어주고 묶은 어깨를 풀어주고 위로하고, 야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위로하고, 한편으로 격려하고, 위로 격려하고 바로 공학금군에 배치를 합니다.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2군 6위 가운데 2군 중에 하나, 응양군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에요. 2군 6위 가운데 또 2군 가운데 응양군이 가장 정예한 군대거든요. 이거는 궁궐을 수비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예한 군대가 들어가는 응양군에 들어가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외모만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결룡대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명이 되는데, 결룡이라는 건 뭐냐면 궁궐에서 자면서 지키는 사람, 수귀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룡 부대가 고려에서는 최정예 부대예요.
결룡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려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결룡군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뒷시기이긴 한데 권수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권수평이라는 사람이 결룡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결룡은 지위가 낮아도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왜냐하면 왕을 늘 볼 수 있잖아요. 궁궐 안에서 밤새 지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권세가의 자제들이 모두 되기를 원했다. 권세가의 자제들이 아버지의 그 찬스,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나 결룡군 넣어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수평은 권세가의 자제가 아니었어요. 집안이 가난했는데 어떻게 결룡군의 보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권수평이 난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거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옷도 다른 친구들이 입는 것만큼 다 잘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그렇고 지출 규모가 걔들하고 다 같아져야 되는데 나는 가난해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이걸 사양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권수평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결룡이 됐다는 것만도 영광이네. 사람들은 아내를 바꿔가면서 부귀를 구한다네. 이거 뭐죠? 새장가 가라.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 그대가 부잣집에 다시 장가 들려 한다면 누가 딸을 주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부인하고 이혼하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돈이 생기잖아. 그 돈 가지고 결룡해. 그러면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고려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유독 기록이 된 건 권수평이 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권수평이 그 말을 듣고 빈부,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찌 20년 조강지처를 벌이고 부잣집 딸을 구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랬더니 말한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다. 자, 권수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룡이 중요한 거죠. 누구나 되기를 원하는 결룡의 정중부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래서 남들이 모두 되고 싶어하는 결룡군의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구품 바로 아래에 관직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승진하면은 종구품, 정구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비록 지위가 낮아도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 출세의 길이 열린 거죠. 자, 이래서 권수평이 출세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봤던 여러 사람들과 출세의 길이 좀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 향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과거 준비하고 과거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관리가 되고 이런 길을 갔는데 정중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군인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타고난 외모, 체격 이런 걸 가지고 출세를 해서 결룡이 된 거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같은 지방의 향리 집안 출신이라도 격이 달랐던 거예요. 향리 중에서도 높은 향리, 등급이 있어서 높은 향리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의 길로 들어가서 정중부처럼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게 되는 문과 무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정중부는 어쨌거나 이래서 출세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중부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김돈중과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김돈중이 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느 해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날 밤에 나래라는 걸 해요. 이 나래라는 건 뭐냐면 마귀와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의식이에요. 일종의 뭐 굿하고 하면 이런 걸 쫓아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식을 나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왕이 와서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 내시, 다방, 결룡. 내시는 과거에 급제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왕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근신들이고, 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커피숍이냐고요? 비슷해요. 왕이 마시는 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커피는 아니고 왕이 마시는 차를 담당하는 사람, 차라는 건 뭐예요? 늘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차는 그냥 혼자 마시는 게 아니니까 차를 마시면서 왕과 늘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넷이 다방이 전부 왕의 근신, 왕의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입니다. 이건 대체로 문신들이 하는 거고, 견룡은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왕과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막 뛰어오르고 하면서 나래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때 내시로 있던 김돈중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기백이 날카로웠는데, 어리고 기백이 날카롭다, 이게 어떤 의미지냐면요, 굉장히 똑똑한데 버릇은 없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놀다가 잘못해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중부가 아끼는 수염을 이 젊은 오만방자한 김돈중이 실수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김돈중을 때려요. 때리고 이 자식이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김부식이 아니 네가 누구를, 이러면서 이 경망스러운 행동을 한 자기 아들을 혼내지를 않고 정중부에게 화를 내고 왕한테 저자를 처벌하라고 아뢰입니다. 야, 이거 요새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갑질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정중부를 처벌하라. 그래 놓고는 평소에 정중부를 또 생각한 게 있어서 몰래 명령을 내려서 달아나 피하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이때 김부식이 정말 원로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이 김부식의 청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정중부를 처벌해라 해놓고는 또 뒤로는 정중부한테 야, 너 도망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부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일로 정중부가 김돈중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거를 김돈중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중부는 그렇게 만만한 예사 무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무신들 가운데에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왕들의 총애를 받았고 특히 의종이 정중부를 총애했어요. 그 앞에 인종도 야 도망가 이럴 정도로 정중부를 아꼈다는 건데, 의종이 왕이 됐을 때 교위라는 관직에 임명됩니다. 대정에서 교위가 된 거예요. 교위가 정구품이거든요. 그때 어사대에서, 어사대는 이제 감찰을 하는 곳이니까 왕명을 받들어서 수창궁의 북쪽문을 막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정중부가 나는 예외야 해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출입을 해요. 어사대에서 못하게 한 것을 이 미관 말직이죠. 산원이 나는 예외야 하고 그 문을 드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사대가 저놈을 처벌하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왕이 또 두두누라고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중부도 의종 측근에 있었던 혜택을 받고 있었던 무신이었던 거예요. 이 정중부가 의종 때 승진해서 상장군이 됩니다. 정구품 산원에서 상장군이 되는데 한 18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거는 초고속 승진입니다. 아무나 상장군이 되는 것도 아니고 18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대단히 짧고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무신, 딱 이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의종은 주색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가다가 경치 좋은 곳이 나오면 갑자기 멈춰라 해가지고 나와서는 풍어를 읊고, 야, 왕이 정말 이래요. 왕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언제부터냐면 1164년,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6년 전 정도인데 이때 무신들의 불만이 좀 이렇게 들끓는 일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